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 사연은 제 며느리였던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혼자였냐고 하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잦은 외도였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참고 또 참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어릴 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이혼이 그리 낯선 일이 아니지만 저희 때는 정말 달랐거든요.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이혼보단 사별이 낫다고요. 농담이라고 하기엔 그 말 안에 진심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곱지 않았고 거기에 딸린 자식한테도 어김없이 꼬리표가 붙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한테 그 꼬리표가 조금이라도 덜 붙게 하려고요. 남들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친구들이 하는 건 웬만하면 다 맞춰줬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거의 다 들어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울 때도 있었어요. 아들이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데다가 거기에 받쳐주는 머리까지 있으니까요. 기특하고 칭찬해줘야 할 일인데 왜 미웠겠어요?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도 돈이 있어야 시키는 건데 그 돈이 늘 빠듯했으니까요. 어떤 달은 학원비 내고 나면 식비가 빠듯했고 어떤 달은 공과금 내고 나면 통장이 텅 빌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돈 때문에 못 해준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입히고 먹이는 것, 공부하는 것,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정말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원하던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딸처럼 사근사근하진 않지만 나름 애교도 있고 살가운 아들로 잘 자라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한 가지 바람을 품고 살았어요. 장가 좀 갔으면 하는 것이었죠. 내가 눈 감기 전에 아들 결혼하는 것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쯤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한 번씩은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밥 한 끼 먹다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주제였죠. 어느 날은 오랜 친구 하나가 밥을 먹다 말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요즘 며느리를 며느리로 안 봐. 그냥 손님이다 생각하고 대해. 손님한텐 서운할 것도 없잖아.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받아치더라고요. 손님도 아니야. 아예 모시는 분이다 생각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더 이상해. 기대를 하면 안 돼.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그냥 아들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 장가가는 순간부터 내 자식이 아닌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섭섭한 것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더라고. 편해? 제가 그럼 너무 서운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있잖아. 그렇게 아예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고 지내는데 신기하게 꼭 돌아오는 때가 있어? 언제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할 때. 그때는 어찌나 집으로 잘들 오는지 몰라. 평소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가도 애 봐줄 사람 필요하면 그렇게 살갑게 굴더라고. 다 늙어서 손주나 봐주면서 또 고생하는 거지 뭐.
다들 그 말에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서글픔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웃기면서도 웃기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고생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들 결혼만 시켜봤으면 손주 보는 고생이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들 아들이 결혼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전 그 힘든 것도 한번 겪어봤으면 싶은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아들 나이가 30 중반이 됐더라고요. 주변에서 슬슬 왜 장가를 안 가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도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론 걱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자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으니까요. 워낙 과묵한 아들이라 직접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데려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면서 소파에 앉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주 앉았더니 아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자친구 이야기구나 싶었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나이가 조금 어리고 28로 아들이랑 7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신입 직원이고 연애는 6개월가량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애 때문이 아니라 너 진짜 그 여자 사랑하긴 해? 그게 제일 중요해 아들. 그러니까 엄마한텐 솔직하게 말해. 사랑해? 아들이 잠깐 절 바라보더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임신을 했든 아니든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얼굴은 한번 보고 싶다고 했고 아들이 주말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딱 그 나이 때 여자였어요. 앳된 얼굴에 조근조근한 목소리. 들어오면서 인사도 꾸벅 잘하고 딱히 흠잡을 구석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으니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식사 준비는 꽤 신경을 썼습니다. 임산부가 오는 거니까요. 혹시 입덧이 있을 수도 있고 먹히는 음식이 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차리고 싶었어요. 고기도 제육볶음, 삼겹살, 소고기 고루고루 구워뒀고 반찬도 나물부터 조림, 햄까지 여러 가지를 차렸습니다. 국도 매운 것, 맵지 않은 것, 계란찜까지 따로 했어요. 뭐라도 하나는 입에 맞겠지 싶었으니까요. 상을 차리면서 오늘 첫 만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젓가락질을 해보더니 상 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라고요. 임신도 했다 보니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 그러니? 입에 맞는 게 없니? 그냥 저는 좀 먹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손이 잘 안 가네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멈칫했습니다. 상 위에 반찬이 가득한데 먹을 만한 게 없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입덧이 심해? 그런 거면 굳이 무리해서 먹을 필요는 없단다. 그래도 제가 예비 시어머니인데 제가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저런 태도를 취할 정도라면 입덧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요즘 며느리들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입덧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원래 뭐든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라면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라면 하나만 끓여주시면 안 돼요? 상 위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고기에 나물에 국에 조림까지 그걸 다 차려놓은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고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속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잠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둘이 밖으로 나갔고 저는 혼자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그때 아들의 고함 소리와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돼?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서 차려놓은 건데 거기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게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인 것 같아? 애가 라면이 먹고 싶다는 걸 내가 어떡해? 그리고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시댁 가서 처음부터 내내하면 그날로 무시당하는 거라고 하더라. 첫날부터 끌려다니면 그 길로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내 할 말 다 한 것뿐이라고. 네가 한 행동은 소신 있게 할 말을 다 한 게 아니라 건방진 거야. 오늘 처음 만난 우리 엄마를 내가 보는 앞에서 무시한 거라고 알아? 뭘 그렇게 확대해서 그래? 그런 뜻 아니었다니까. 아니, 내가 보기엔 그랬고 우리 엄마 표정도 그랬어. 보아하니 너 앞으로도 계속 이딴 식일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이 결혼하지 말자. 난 너 같은 애랑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 우려했던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고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결혼을 못한다니? 우리 결혼할 거라고 회사에 소문 다 났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애는, 뱃속의 애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단 100번 나아. 그리고 애는 네가 알아서 해.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겠다는 거 아니고 네 결정에 맡기겠다는 거야. 낳는다고 하면 남편은 아니어도 애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할 거야. 낳고 키울 자신 없다고 하면 병원까진 같이 가줄 거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고 말해. 난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로 하는 사람이랑 결혼 못해. 오빠,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남의 말 듣고 이상한 행동하지 않을 거야. 미안해. 나한테 왜 사과를 해? 우리 엄마한테 해야지. 눈물 닦고 멀쩡한 얼굴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네가 직접 사과해. 잠시 후 아들이 며느리를 앞세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쏟고 있었고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분노를 억누르는 표정이었죠. 며느리는 긴 말 없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예의 없이 굴었는데 그게 예의 없는 건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말을 하면서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어이가 없기도 했고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임산부가 이렇게 울면 안 좋은데 싶어서 저는 며느리한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됐어요. 그만 울어요. 난 괜찮으니까. 임산부가 이렇게 많이 울면 몸에 안 좋아요. 며느린 그래도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렇게 실컷 울고 나더니 허기가 졌던 건지 그때부터 밥을 잘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손도 안 가던 반찬들을 이것저것 집어 먹으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좋게 마무리가 됐고 두 사람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결국 결혼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어요. 없는 사람 취급. 굳이 오란 말도 안 하고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가끔 아들이 혼자 들를 때 밥이나 챙겨 먹이고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뭘 먹고 사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생활하면서 사는 거였죠. 그게 서로 편하다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출산을 앞두게 됐습니다. 손주가 태어난다는 게 기쁘지 않을 리 없었어요. 내심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근데 출산을 앞두고 사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어찌나 간드러지는지 받자마자 촉이 좋지 않더군요.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 조리원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비싼 만큼 시설은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조리원 중에서는 1등급이라고 하더니 호텔보다 좋던데요. 아, 그리고 조리원 비용은 당연히 시댁에서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대답했죠. 네, 알고 있죠. 저에게 원하는 답을 얻은 사돈은 이어 다른 요구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 그리고 며느리 출산 선물로 명품백 사줘야 하는 건 알고 있죠? 명품 가방까지요? 명품 가방까지가 아니라 명품 가방 정도야 당연히 사줘야 하는 거라고요. 애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아이, 그렇긴 하죠. 우리 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내가 잘 아니까 전화 끊으면 보내줄게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짝퉁 사서 안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쪽으로는 우리가 또 전문가니까.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사진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가방이라고요. 사진을 열어봤더니 입이 딱 벌어지는 가격대였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조리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저 가방값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잠시 후에 사돈한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 맞춰서 출산 가방도 싸주세요. 여기 리스트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황당하긴 했어요. 요구를 하는 방식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아무리 며느리를 모시고 산다고들 하지만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둘셋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주는 건데 몸조린 제대로 해줘야 하고 선물도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괜히 돈 쓰고 상대방 마음에 안 들어서 헛돈 쓰는 것보단 원하는 걸 딱 해주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조리원 예약을 마치고 가방을 구입해서 며느리한테 내밀었어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뭔가 말을 꺼내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말이 오가는 게 싫었거든요. 아들도 제 눈치를 보더니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받아들면서 한번 쓱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는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저를 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바로 이때더군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당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더니 나중에는 아예 요일을 정해두고 오라고 하더군요. 특히 아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프로젝트 때문에 늦는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지윤씨 오늘 출장 가서 내일 오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도저히 애를 못 보겠어요. 어머님이 오늘 저녁에 좀 오셔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는데 손주가 방치되고 있다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경기도에서 아들 집까지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며느리 먹일 전복이며 소고기를 한가득 샀습니다. 내 노후자금께서 사준 가방이며 조리원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저 내 아들 자식 낳아주느라 고생한 저 아이 몸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하면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며느린 화장은커녕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절 맞이하더니 제가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안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약 먹고 한숨 잘 테니까 애 울어도 깨우지 마세요. 거실에 기저귀랑 분유 다 꺼내놨어요. 찰컥
방문 잠그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 원래 산후풍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잡는지 저도 겪어봐서 아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아들고 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갓난쟁이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기저귀 갈아주면 배고프다 울고 우유 먹여 재워놓으면 금세 깨서 칭얼거리고 환갑 넘은 나이에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며느리 깰까봐 숨소리도 죽여가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와 씨름하다 보면 배가 고파왔습니다. 며느리 먹이려고 사온 고기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두드렸죠. 얘야, 밥 차려놨다. 한 수저라도 뜨고 다시 차려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두드려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깊이 잠들었나 보다 싶어 차려놓은 밥상이 식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혼자 찬물에 밥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며느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손님이라더니 내 처지는 손님은커녕 품삯 한 푼 못 받는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편하다면, 내 아들이 집에 와서 깨끗한 거실과 잘 자는 아이를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린 아침에 제가 도착할 때면 늘 파리한 안색이었지만 이상하게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거의 없다는 것. 가끔 귀를 기울여 보면 아주 미세하게 휴대폰 영상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와 조곤조곤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사생활이라 생각하며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유독 보채던 날이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거실에 내놓은 기저귀 바구니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라 내일이나 올 텐데 오늘 밤을 넘기려면 기저귀가 꼭 필요했죠. 안방 장롱 안에 새 기저귀 박스가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기 기저귀가 다 떨어졌구나. 방 안에 있는 박스 좀 꺼내주련? 대답이 없었습니다. 얘야! 소리를 높여 불러도 안은 조용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안에서 쓰러진 건가? 산후 우울증이라더니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니겠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눕혀두고 문고리를 마구 돌렸지만 문은 굳건히 잠겨 있었고 제 가슴은 지하 바닥을 뚫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주방을 뒤져보니 방문 열쇠가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걸 봤는데 어디로 나간 건지 방 안을 둘러보는데 안방과 연결된 뒷문이 있더라고요.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보면서 그제야 알아챘어요. 며느린 제가 올 때마다 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손주 보는 사람으로 불러다 놓고 본인은 밖에서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올 때마다요. 그 상황이 너무 황당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산모가 범죄자도 아니고 외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왜 숨기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아들이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는 날만 고르고 골라 저를 불러놓고 몰래 죄 지은 사람처럼 뒷문으로 도둑 외출이라니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무얼 하는지를요. 사생활 보호 이런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있으니 제가 따라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곤란하더라고요. 저는 친동생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고민이라고 했고 동생은 흥신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나도 흥신소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내 친구도 이번에 며느리 보기 전에 흥신소에서 뒷조사 싹 했다고 하더라. 요즘엔 다들 이렇게 한대.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보는 거지. 처음엔 뒷조사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이 더 며느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와 점점 커져가는 오해도 문제였고요. 결국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아들의 집으로 불려갔고 그때마다 아들은 출장이나 야근을 하더군요.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으슬으슬하더니 기어코 지독한 몸살이 찾아온 것이죠. 허리는 누군가 도끼로 내려치는 것처럼 끊어질 듯 아팠고 발바닥은 땅에 딛기만 해도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흑빛이었고 갈라진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아, 이 사람 정말 큰일 났구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머리맡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며느리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린 평소처럼 죽어가는 목소리로 지훈이 출장 갔으니 와서 애를 봐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몸살이 나서 한 걸음도 못 되겠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망설여졌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괜히 애 봐주는 걸로 유난 떠는 것 같고 생색내는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겠구나.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이미 다 갈라져서 쇳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안색이 안 좋았던 걸 뻔히 봤고 지금 이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걱정 한마딘커녕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비명 같은 짜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온다 이거예요? 아니, 손자 봐주는 것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애 봐주러 며느리 집 오가는 사람이 약속을 왜 잡아요? 언제든 며느리가 부르면 올 수 있게 대기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대기하는 게 상식이라뇨? 제가 제 자식 귀에서 제 아들 고생 덜어주려고 그 먼 길을 오갔던 세월이 며느리에겐 당연히 부려먹어야 할 한여의 의무였던 겁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과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네 자식 봐주려고 고용된 사람이라도 되니? 나 네 시어머니다. 네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나도 늙어 힘든 몸 끌고 가서 도와줬더니 어디서 이렇게 막말에 되먹지 못한 행동을 해? 어머님,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어이? 어이는 내가 없어.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딴 식으로 대해? 아니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네가 시어머니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알아?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저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진짜 웃기네. 어머님, 저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어머님 아들이랑 같은 회사요. 그런 제가 어머님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어쨌든 못 온다 이거죠? 알겠어요. 앞으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와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는 더 지끈지끈 아파오고 어지럽기까지 하더군요. 이것이 몸이 아픈 것인지 며느리가 한 행동이 기가 막혀 병이 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순 없었지만 확실한 건 며느리를 이대로 지켜만 보기엔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에게 보여줄 것도 있고 들어야 할 말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며칠 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야 했고요. 저는 벨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인터폰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손주 얼굴 볼 생각 마요. 저도 이제 어머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뭐야? 못 들었어요? 손주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머님 잘렸다고요. 정 다시 이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빌어보세요.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후회할 거라고 하더니 이딴 짓을 하려고 그딴 말을 한 것이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아무리 부부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내 아들이 고생해서 마련한 집 앞에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그것도 몸이 아파 애를 봐주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그 순간 뭔가가 툭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넘어갈 만큼 넘어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딴 게 우리 집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당장 와. 할 말 있어. 지금 나 회사인데. 왜, 큰일이야? 엄마가 큰일이 아니면 지금 당장 오라고 할 사람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와. 당장! 며칠 전 제 몸이 너무 아플 때만 해도 아들이 잠시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도 한사코 오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 제가 심각한 목소리로 당장 오라고 하니 아들도 무언가 큰일이 생겼구나 직감한 모양이더라고요. 거리가 꽤 있는 편이었는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제 앞에 아들이 나타났고 저는 당장 이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가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애는 거실의 바닥에 그냥 눕혀져 있고 거실 안가득 담배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냄새를 어떻게 매번 빼낸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자욱한 냄새였죠.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확 찌르더라고요. 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실 안에 냄새가 자욱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키웠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며느린 남편이 그 시간에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화들짝 놀란 얼굴로 소파에서 일어서더니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냄새 뭐야? 그게 집안에서 담배 피운 거야? 애 있는데? 며느리가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당황한 얼굴이 사라지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얼굴이 됐습니다. 요즘엔 어머님도 바쁘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애는 힘들게 하고 나도 답답해서 폈어.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대. 우울증 오는 거보단 낫잖아. 나도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그랬던 거야. 풀꽃이라도 있어야 살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운 게 제 탓이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를 탓하는 것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변명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애 옆에서 담배를 피워? 그게 말이 돼? 애 앞에서 피운 게 아니라 주방에서 피웠는데 냄새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야. 환기시키면 금방 빠진다고. 애가 우는 것도 아니고 울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애 엄마는 담배 연기를 아기한테 다 노출시켜 놓고 그것으로 화를 내니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예민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다 큰 성인에게도 바람,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담배인데요. 전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아들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화를 가까스로 가라앉히려는 듯이요. 그때라도 그 입을 다물고 분위기 파악이라는 걸 조금 하면 좋을 텐데 생각이 전혀 없는 며느리는 나불나불 주둥이를 또 열기 시작했죠. 하여튼 어머님 때문이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가방을 열었어요.
흥신소에서 받아둔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죠. 며느리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사진 안에는 며느리가 제가 손주를 보러 올 때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던 남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손주를 봐주러 간 날마다 찍힌 사진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사진을 하나하나 집어들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손주를 안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변명할 말 있어? 나 같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며느린 그 자리에서 급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나도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놀고 들어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힘이 나니까. 진짜 다른 뜻은 없었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그것만 믿어줘. 며느리의 변명은 정말 허술했고 말이 되지 않더군요. 아들도 기가 막힌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곤 사진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어서? 짧게 되뇌는 말이었어요. 비웃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 두 글자가 어떤 고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어서 다른 남자 만나러 다녔어? 힘들어서 애 집에 놔두고 술 마시러 다녔고, 힘들어서 담배 피웠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힘든 거 나한테 말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며느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잖아,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 그게 나한테 말한 거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지도 않고 말을 꺼냈어요. 나 지금 많이 실망했어. 화가 나는데 그 화보다 실망이 더 크다. 이게 더 힘들어. 며느리가 아들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다신 이러지 않을게. 진짜야, 맹세해. 아들이 돌아섰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이미 꺼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맹세? 아들이 그 단어를 씹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처음 잘못했을 때도 다신 이러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 맹세가 이 사진들이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한테 다가가려고 했어요. 아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싹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 굳은 듯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 뭐야? 애가 있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며느리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눈물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가 있어서 더 못 있겠어. 애 집에 혼자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는 엄마 밑에서 내 자식 크는 건 난 못 봐.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겠다는 거잖아. 왜 말을 못 믿어? 못 믿는 게 아니야, 안 믿는 거야. 너 같으면 너한테 믿음이 생기겠어? 며느리가 아들 팔을 붙잡았어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나 진짜 잘못했어, 진짜로. 근데 이혼만은 안 돼.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애한테 엄마가 필요하잖아. 엄마 없이 애가 어떻게 커? 아들이 잡힌 팔을 천천히 내렸어요. 애한테 필요한 건 엄마라는 이름이 아니야. 애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게 엄마면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네가 그 사람이야?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담배 연기 마시면서 바닥에 누워있던 애, 네가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이 혼자 있던 애, 그 애한테 엄마가 필요하다고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며느리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게. 필요한 서류 있으면 연락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신 절대 안 그럴게. 죽어도 안 그럴게. 여보, 제발. 저는 손주를 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할지 저도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 손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뿌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내려놓는 것처럼요. 그 동작이 어떤 말보다 더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여보. 나 결정 안 바뀌어. 엎드린다고 운다고 바뀌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안 왔어. 며느리가 바닥에서 얼굴을 들었을 때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매달리려고 아들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아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어요. 일어나서 나가. 그 짧은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며느린 한동안 바닥에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아들은 그 옆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어떤 말보다 더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린 한동안 바닥에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더니 이번엔 저한테로 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아들이 들을 거예요. 어머니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거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근데 이혼만은 안 돼요. 손주한테도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제발요. 울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심이든 아니든 제 대답은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잡힌 손을 천천히 빼면서 말했어요. 나라고 다를 것 같니? 이렇게 용서하고 끝낼 거였으면 우리 아들한테 이런 사진들 보여주지도 않았어. 어머님, 제발. 제발이라고도 하지 마. 그렇게 선을 지켰어야지. 애 엄마가 돼서 외도에다가 애 방치에다가 나를 기만하고 네 남편을 속이고 이 모든 걸 다 해놓고서 제발이라는 말이 나와? 하여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매달리지도 마.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뜻도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아들이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끌어다 쫓아내버리더군요. 그 뒤로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혼자 외도를 한 게 아니었으니 상간남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드러나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통해 받아둔 사진들이 증거로 쓰였고 며느리가 아들 집에서 담배를 피운 것, 아이를 방치한 것들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 쪽에서 변호사를 세워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놨지만 증거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제대로 다 받아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아들이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양육권만큼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가 가져야지. 모유가 엄마한테 왜 나오는데? 모유 같은 소리 하네. 흡연자인 당신이 모유 수여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나가서 술도 퍼마시고 다녔잖아. 헛소리하지 말고 양육권 포기해. 아니, 포기 못해. 당신이 포기해. 당신도 애는 절대 포기 못할 거니까 이혼을 포기하란 말이야. 이렇게 엄마가 아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말이 법정에선 통하지 않았어요. 담배 연기 가득한 집에 아이를 방치한 것, 제가 손주를 봐주러 오는 사이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 이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엄연한 아동 학대였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양육권은 아들한테로 넘어왔고 며느린 심리상담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아이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아이에게 접근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전 그 결과를 듣고도 놀랍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아이를 그렇게 방치해놓고 자긴 밖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닌 사람이었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이 친정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처음엔 딸 편을 들었다고 하던데 아동학대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는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이건 감싸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학대하고 방치해? 네가 인간이야?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그것까진 용납할 순 없다. 우리 집에서 나가. 나는 너 같은 쓰레기 자식 필요도 없으니까. 아빠, 나 이혼도 당했는데 친정에서도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란 말이야? 나 돈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건 네 사정이지. 우린 할 만큼 다 해줬으니까 정 돈이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해.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찾아와. 며느리가 울고불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갈 곳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아이도 잃고 남편도 잃고 친정마저 잃은 거였어요. 그 상간남이라는 사람도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다고 하던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한눈에 봐도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고 머리카락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자식을 잃은 엄마예요. 자식 잃은 엄마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머니 제발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머니 말씀이면 그 사람 다 들어주잖아요.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식 잃은 엄마 마음을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해서 살아온 제가 그 말에 약할 거라고 계산한 거겠죠. 어찌나 불쌍한 척 제 손으로 아들을 직접 키우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엄마인 척을 잘하는지 하마터면 그 연기에 홀딱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저도 아들을 혼자서 키워낸 독한 엄마입니다. 당연히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 머릿속에 묘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네 자식을 네 손에서 키우게 해주겠다고 하면 됐지. 그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는 척하면서요.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폰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참 늙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애를 진짜 키우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한테 저랑 다시 잘 보라고 설득해보라는 거잖아요. 짐덩이 애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여튼 말이 안 통해. 고함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릎 꿇고 울면서 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늙어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도록 기다린 거였으니까요. 저는 폰을 다시 받아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내가 설마 진짜 네 연기에 속기라도 했을 것 같니? 나도 풍파 제대로 겪은 어른이야. 그런데 그런 하찮은 수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며느리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그리고 붉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순간을 무마해 보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마땅한 수가 없는 듯 했습니다. 아들 잃은 가슴 찢어지는 부모 연기도 불쌍한 척도 다 망했으니 더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이었죠. 붉어졌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홈 CCTV를 설치했단다. 지금 이 장면 모조리 다 녹화되고 있단 뜻이지. 네? 전부 다요? 응. 내가 이 영상으로 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넌 진짜 네 아들 얼굴은 평생 못 보고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꼴까지 당하기 전에 찾아오지 마. 다신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다 끝난 사이라지만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일 텐데 욕을 섞어가며 나쁜 말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린 끝끝내 선을 넘더라고요. 나가라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그 자리에 누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몰라. 난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어머님이 내 부탁 들어준다고 할 때까지 여기서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설득해 달라고요. 내가 잘한다잖아. 앞으로 변한다고 했잖아. 그냥 좀 믿고 아들 재결합하는데 도와주면 서로 다 좋잖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리도 험한 대접을 받고 싶어 발악을 하니 하는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며느린 경찰분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그때까지도 어찌나 발악을 하는지 공무집행 방해까지 더해졌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떠난 뒤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소문이 간간히 들려오더군요. 회사 복직은 꿈도 못 꾼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추악한 행태와 아동학대에 가까운 방치 사실이 다 알려졌으니 반듯한 직장에서 그 아이를 받아줄 리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 친정 부모님의 조언처럼 막노동을 하며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양육비를 달라고 할까봐 아이를 보고 싶단 연락도 없고 아예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빚쟁이처럼 이리저리 거처를 바꿔가며 하루하루 벌어먹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아내였고 제 손주의 어미였기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건 결국 본인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본인만 잘 살기를 바라는 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 아이가 흘리는 지금의 눈물이 진정한 참회이길 바랄 뿐 더 이상의 연민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손주와 더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큰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또 잘못된 만남을 지켜내느라 소홀했던 아이 곁을 지켜주겠다며 육아휴직을 냈거든요. 아빠의 빈자리가 컸던 탓인지 처음엔 낯을 가리던 손주 녀석도 이제는 아빠만 보면 좋아서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덕분에 우리 셋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침이면 고소한 밥 냄새를 풍기며 셋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햇살 좋은 오후면 손주 녀석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아이가 흙장난하는 걸 지켜보고 나비 한 마리 날아가는 것에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게 꿈인가 싶을 만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지옥 같았던 잠긴 방문 뒤의 시간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이제야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늘 어깨가 굽어있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보며 엄마 오늘 날씨 너무 좋죠? 하고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들은 이제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어디 갈지 고민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해요. 저더러 엄마도 무조건 같이 가야 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이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번 목적지는 넓고 푸른 바다입니다.
손주 녀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는 거라 저는 벌써부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작은 눈이 얼마나 동그래질지, 철석이는 파도 소리에 놀라 아빠 품으로 파고들지, 아니면 신기해서 모래사장을 아장아장 걸어다닐지, 그 작은 얼굴에 피어날 표정 하나하나를 상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손주가 만질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추억을 하나 더 쌓으러 가는 길, 제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제 노후를 다 바치고도 한여 취급을 받았던 그 억울한 시간들, 아픈 몸을 이끌고 차가운 문 밖에서 문전박대 당하던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순간들, 그땐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죽을 것 같던 그 고통도 결국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을 견뎌내니 이렇게 선물처럼 좋은 날들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제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힘든 순간에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믿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바다로 떠날 준비를 하러 가야겠네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바다처럼 넓고 편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